네,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올해 2024년 민법 문제는, 특히 1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답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 잠깐만요. 예,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예,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사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백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올해 1차 시험을 잘 푸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 총평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올해 문제가 일단 기존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쪽 영역에 이렇게 자연인과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나왔던 게 5문제가 나오던지 이렇게 영역이 집중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오거나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2군데에서 집중으로 몰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문제는 그 분석표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멸시어 같은 경우에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던 것이 4문제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출제한 영역이나 영역을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무난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은 답이 되는 지문이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 영향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최근 5년간의 기출 출제 영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고르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분석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형태가 지문 나열형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지문 나열형도 사례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조문이나 판례를 알고 있느냐 이런 단순한 지문 나열 문제에서 이제는 사례형이 나오면서 사례형의 문제를 박스형으로 넣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박스가 4문제 정도 나왔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아니라 외형으로 봤을 때는 다소 문제 형태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지문이 되는 지문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셨을 때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일단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보다는 우리가 또 이미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쉬운 답안 때문에 지문 때문에 잘 찾으셨다. 근데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그 조문에서는 안 나왔던 조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2차든 1차든 결국은 공부 방법은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조문하고 판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면 문제를 한번 봐보죠. 문제를 봐보시면 거기 이제 제가 문제하고 해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설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은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푸신 분들은 답만 확인하셔도 되고, 내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해설지를 보고 답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최근에는 그 앞에 법률 민법 총칙의 경우에 통칙 부분에서 1조와 2조가 있었는데 책은 1조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2조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상은 맞았죠. 2조가 출제되었고 특히 우리가 이제 1번 지문하고 관련돼서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항상 문제가 출제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2조가 존재한다. 그래서 2조를 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조문이 있다. 이것부터 푸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문이 있는데 저 조문은 강행 규정이다. 왜요? 신의칙에 위반하면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 많이 풀었던 지문이죠.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결국은 판사가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마지막에 적용할 최후의 조항이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파생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때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항상 민법의 기준은 다 계약 체결 당시죠. 계약 체결 당시에 사정 인데 그 사정이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고 이런 신의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 의무 행사와 관련해서 신의에 맞게 행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 의무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파생원칙으로 권리남용이 있었고 권리남용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안피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었고 4번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서 다른 시험 문제에서 봤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행계약을 배우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그래서 여행기업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 관련된 사무를 계약의 내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했던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신의성실은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의 같은 경우는 잘 푸셨을 거고 그래서 답이 일단 2번에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이미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다 출제됐던 부분이고 2번은 이건 나오리라고 예상했었죠. 제가 모의고사 풀 때도 일단 변리사 시험이 2월 달에 치를 때 의사 무능력하고 관련된 새로운 사례 문제가 출제되면서 4월 달에 간평 문제에 출제됐다. 유사 문제가. 그래서 우리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때 풀었던 문제보다는 다소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의사 무능력자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비 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차용금의 전부를 수령하였다. 이해가는 설명을 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해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인데 기억 갑은 특별 대리인 병이 갑의 특별 대리인 병이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느냐. 이게 이제 신의칙 문제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도 신의칙은요. 어디죠? 최후에 적용될 규정이고 얘 성격이 뭐였었죠? 강행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신의칙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요? 같은 강행 규정이나 민법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 무능력처럼 민법이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을 주지한다는 원칙은 민법의 일정한 결단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해서 의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위한 것을 유효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의 한계 조항이다. 그래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을 주장하는 경우는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는 항상 어떻게 돼요? 누가 주장했던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죠? 미성년자 법률행위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의사 무능력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지문이고, 그리고 의사 무능력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의사 무능력은 무효이면 부당이득 관계로 놓이는데, 그렇죠? 계약관계는 없기 때문에 계약관계,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관계로 놓여요? 법정 관계인 부당이득 관계로 놓이게 되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받은 걸 전부를 줘야 하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갑이 의사 무능력으로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래서 계약은 없는 거죠. 계약 책임은 없게 됐을 때 갑은 선악 불문하고 현전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의사 무능력이라고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적 자치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의사 무능력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규정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는 제도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민법이 141조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된 법률 행위는 단서에서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할 게 아니라 현전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근데 이런 규정을 어떻게 돼요? 의사 무능력자한테도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뭐죠?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현전 이익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 행위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의사 무능력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 요 판례 이제 중요했던 거고, 요거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반환해야 됐을 때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랬을 때 이때 그렇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 있느냐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서 초점은 뭐죠? 이건 물건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민법은요, 돈은 현존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나는 이미 다 돈을 써서 소비해서요 없어요,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대방이 아니라 금전의 경우에는 현존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지금 본 것처럼 의사 무능력자 갑이 소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을이 아니라 갑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 무능력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의사 무능력과 관련돼서 지금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부분하고 신의치, 그래서 여기도 의사 무능력 얘기라고 하지만 기존에 이미 그 변리사 시험이나 간평 문제에서 출제된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판례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는 더 쉬웠기도 했고, 기존에 잘 알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잘 푸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지금 맞는 지문은 틀리는 거 찾는 거죠. 틀리는 거. 그래서 틀리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이미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들이죠. 3번은요. 3번은 이미 여러 번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자연인 파트라고 하면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하고 관련됐을 때 거기 그 제한 능력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미성년자 법률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던 지문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동의를 얻지 않았다. 우리는
이 경우도 민법이 강행 규정으로 정해 놓은 거죠. 뭐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때 받지 않았을 때는 특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효라고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준 거죠. 그래서 더욱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이다. 이때 동의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상관없다.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지문이 되게 쉬웠어요. 다 쉬웠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곧 성년이 되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8조와 관련해서는 특정 영업에 관해서 허락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게 된다. 그냥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권에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문 확실하게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사실 또 4번이죠. 책은 잘 안 나왔던 조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특정 영업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영업을 허락한다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부분에서 소멸하는데 그 특정 영업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8조가 1항만 나왔던 것이 그 예외 그 이외에 조문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 예상했던 지문이고 근데 2번에서 답을 찾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잘 푸신 분은 3번과 4번까지 안 읽으셨을 텐데 그 정도 확인하시고 철회권은 우리가 계속 암기했던 거죠. 계약, 철회권 나오면 이렇게 상대방의 법률행위, 철회권 나오면 계약 찾으시고 언제요? 추인 전까지 그리고 누구만? 선의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알았던 경우니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3번 문제, 1, 2, 3번 문제는 다 예상한 범위 안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잘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잘 푸셨고 빠른 시간 안에 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4번도 마찬가지죠. 4번하고 관련된 지문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조문, 지문 그래서 1번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할 수 없는 거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리행위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죠. 왜요? 의사능력도 없다고 하면 그 대리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은 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제한능력자와 관련해서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19세 미만자였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금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거쳐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뿐이지만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인 제한 때문에 능력이 정식적 제약이 있을 뿐이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그 제약이 풀리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특정 후견인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뭐죠?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아닌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뿐이지 비특정 후견인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할 때도 그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이번 지문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됐고 중요하게 출제됐던 것들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3번도 많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년 후견인들이던 피성년 후견을 만들던 특정 후견인을 만들건 직권이 아니라 청구가 필요한데 그때 검지청,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도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이고 4번 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 심판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 없이 종료한다. 이게 같은 내용이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 제한이 없었어요. 심판이 있던 아니던. 그렇기 때문에 피특정 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과 같이 능력의 제한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료 심판 없이 종료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나오는 지문이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5번은 조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처럼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거나 피한정 후견인처럼 부족한 게 아니라 일시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나 그 사무, 특정 사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야 한다. 그냥 조문들 확인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번도 답안 찾는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에서 4번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문제를 잘 푸셨다면 2번 지문만 풀었어도 벌써 다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답지문이 일단 쉬었다 하는 거 가지고 보시면 되고 5번 가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죠. 5번 보시면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31조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31조 조문 문제였고 2번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이사 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특히 이제 재단법인이 의미 있는 게 이거죠. 법인은 법이 만든 사람인데 그때 사람이 단체와 재산의 단체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들의 설립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사단은 여러 사람, 그 사단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원들이 모여있는 단체여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사단법인의 경우와 달리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재단법인 절차는 요식행위죠. 정관을 작성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쓰고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재단법인은 5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써야 되는데 사망한다면 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없는 정관 보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재산을 정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명칭이나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법원인 직권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공정한 법원한테 요 방법에 대한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재단법인의 또 하나의 특성은 원칙적으로 여기는 출원인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와 달려? 사단법인과 달리. 그렇지만 정관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항상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이때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에 정한 변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암기하셔야 한다고 했을 때 조문에 있는 거 확인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2개는 재단법인에서 중요한 거였어요. 재단법인에 관련해서 특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준비를 하셨던 거고 조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번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됐던 지문이고, 그리고 4번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우리가 잘 안 봤던 조문이긴 한데 4번이 봅시다. 사단법인의 감사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은 감사는 원칙적으로 일단 필수 기간은 아니고, 이사와 달리 필수 기간은 아니고, 감사는 뭐죠?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한번 잠시 볼까요? 해설 보시면 5번 해설 한번 볼게요. 여기도 조문 문제였어요. 이미 우리가 조문을 잘 하셨는데, 감사는 주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임의기간이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둘 수 있는데, 감사가 하는 일은 지금 재산 상태를 감사하거나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자기의 재산이 아닌데 자기 재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죠. 이런 재산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뭐가 부정이 있다 발견했으면 이걸 어떻게 돼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죠?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때 보고하기 위해서는 소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나왔던 조문이었는데 조문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들은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조문집 보시면서 안 나왔던 조문이라도 지금 다 구석구석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한다.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원래는 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불비, 이사가 부정을 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 안 하니까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문 67조 조문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근데 문제를 풀 때 얘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을 뭘 하셔야 돼요? 세모를 해놓으셔야 되죠. 여긴 다 우리는 다 아는 조문이었잖아요. 그럼 5번 가서 나는 이거를 확신이 없다. 그럼 이때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선 5번 보시면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법인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사람이 지금 여기서 법인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뭐가 똑같아요? 사람이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갖느냐.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하기 전까지만 권리 능력이 있는데, 법인은 그러면 언제 사망의 효력이 나타나느냐. 사람이 사망했을 때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거지 사망 신고가 있어야지 상실되는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법인의 사망은 청산 종결, 모든 재산을 종결할 때 그때 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등기와 상관없이,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존속한다, 살아있다. 이거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우리가 열심히 봤죠. 제가 표를 정해드려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답을 찾는 방법은 1번, 3번, 5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4번은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게 잘 안 보셨다고 하면 세모를 하고 있으셨다가 4번을 찍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걸 소거하고 마치시던지, 확신이 없을 때 OX를 먼저 치시면 안 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기출지문이고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근데 4번도 조문이었어요. 그럴 때 조문을 내가 친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1번, 3번, 5번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기도 했고 잘 아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조문은 항상 안 나왔던 부분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갑시다. 6번도 봅시다. 6번도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조문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이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사는 여러 수인이었을 때 두 개로 나뉘죠. 이사가 하는 일은 대내적 사무집행, 대외적 대표 일대, 각자 대표이고 대내적은 가반수이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가 관련해서 이사가 없을 때
임시 대리인을 두고 이해 상반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리고 63조 특히 많이 나왔죠. 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이사가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2조 다 조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많이 출제됐던 거고 이제 여기서 문제됐던 게 4번하고 5번인데 4번도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해임하고 사임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해임은요. 법인이 이사를 자르는 거죠. 이때 자를 수 있느냐? 양 당사자가 위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임 사정을 두었다면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게 판례인 거죠. 근데 사임은요. 이사가 나는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안 봤다면 요 부분이죠. 요거는 친숙하지 않았지만 사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이고 요 해임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5번은 잘 기출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았지만 여기도 1, 2, 3, 4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다 확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사임이라는 거 일방이 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승인은 필요 없다. 그래서 뭐 6번은 5번 정도 친숙하지 않은 지문이 나왔었을 뿐이다. 나머지 1, 2, 4번은 이미 많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7번 볼게요. 7번 그나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 그나마 그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외형상 어려워 보이죠? 박스 문제의 형태인데 사례 형식을 취하고 있죠.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갑이 A를 대표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원래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사단법인 A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대내적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대표권 있는 지금 대표자죠? 누가? A의 대표자 갑으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죠? 이 갑은 대표자이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이 법인하고 누구죠? 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기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갑과 A의 이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에 A는 대표권이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 상반, 얘가 행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해 상반이 있을 때에는 얘는 대표권이 없고 이를 대신할 사람 누굴 뽑아야 돼요? 특별 대리인을 뽑아야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조문. 아까 결연이 있을 때는 임시이사를 뽑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대표권이 없으니까 특별 대리인을 뽑아야 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니은 갑이 A를 위하여 매수인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갑이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는요. 대리 규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법적 효과는 다 누가 갖는 거죠? 법인이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지금 뭐처럼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제권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해제로 인한 의무, 권리도 의무도 다 누가요? 권리도 의무도 대리나 대표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얻는 게 아니라 A 대표자로서 갑이 행위를 했다고 하면 갑은 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이고 권리, 의무를 갖는 사람, 권리도, 의무도 갖는 사람은 항상 원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의무는 항상 누가 가져야 돼요? 의무는 대표가 갖는 게 아니라
원래 법인이 원래 본인 대리의 경우는 본인 여기의 경우는 법인 A가 갖게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다. 또 거기에다 확인하시면 의무는 누가 갖게 된다? 권리 의무는 갑이 대표자 갑이 아니라 A가 갖게 된다. 만약 A가 디귿 볼게요. 정관에 갑의 매매 계약에 대한 대표권을 제한을 그러니까 이건 뭐죠?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 41조죠. 효력이 나타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을에게는 대표권 제한 사실을 대항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대표권 제한은 41조에서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건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고 정관 규제는 60조에서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요. 선악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죠?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을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었잖아요. 60조는 무조건 나올 거다 시험에. 이게 비법인 사단으로 나오던 법인으로 나오던 무조건 만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지문들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문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조 올해도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도 형태는 어려워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8번도 쉬었죠? 8번도 조문이었죠.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래서 물건하고 관련됐을 때 주물은 구성 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느냐. 주물의 구성 부분도. 주물, 종물은 둘 다 독립된 물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 부분은 안 되는 것이다. 2번 독립한 물건이라면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느냐. 주물, 종물 다 물건이었죠. 물건 아래는 민법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동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낡은 창고나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100조 2항하고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출제되고 있어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종물 관계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00조 2항에서 주물을 처분하면 주물의 처분은 종물도 따른다고 해서 주물만 처분했을 때 효과가 종물도 온다고 하는데 이 처분 안에 3번처럼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진 종물에도 미치느냐? 미치지 않죠. 왜요? 이건 처분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조 2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물을 점유하지 않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미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신 거고. 4번.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3번까지 다 틀린 지문이네요. 4번. 천연가실은 법률에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천연가실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건이 자연이 용법에 따라서 만든 걸 말하니까 여기 사용대가가 아니죠. 용법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법정가실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주물이차를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넘어갑시다. 9번 보겠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는 방법인 것과 또 뭐죠?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암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도박자금, 보험금 취득, 뭐 다 많이 했던 것들이죠. 다 하고 뭐 성매매 안 나왔던 게 이거죠. 성매매 행위로 한 선불금의 대여 행위. 성매매 행위는요. 형법상 금지된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법적인 거고 우리가 그래서요. 이거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기에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얘기했던 거 4번이었죠. 그래서 반사적 행위로 이루어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안 되는 것 중에 여기에다 현혹되면 안 된다.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
이게 요 재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사회적인 거. 이거는 반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죠? 요거잖아요. 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체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냐.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마약으로 만들어진 돈이든 어떤 돈이든 단순히 은행에다 임체하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봤던 게 얘하고 얘가 이제 안 봤던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을 건데 나머지는 보셨던 거고 거기 1번 볼게요. 이거 행정기관에 진성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제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그래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걸 뭘 봤죠?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살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거.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냐. 그때 막 얘기했어요. 적법한 행위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원래 뭐죠?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거에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하고 3번에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급의 대여 행위. 이게 뭐냐?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 9번 한번 볼게요. 해설 한번 볼게요. 9번으로 가보세요.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셨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이 성매매 알선을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윤락 알선을 하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뭘 하죠? 그런 윤락행위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미리 1,000만 원 땡겨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불금 등의 명명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돈 벌면 너 까주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윤락행위를 해서 그거를 전절해서 받은 돈으로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까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어떻게 돼요? 성매매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을 받아서 내가 먼저 대여하는 이런 행위들 다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들은 그 행위성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데는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 이것과 관련해서 꼭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지문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답을 알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4번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한다면 1번이나 3번 지문도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거니까 한번은 알아보자 하는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잘 푸시고 오셨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10번도 답이 쉽게 나왔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104조가 적용되느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공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공정성이란 뭐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없는 경우 단순한 기부행위, 증여행위와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정한 법원이 팔아주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공정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전제할 수 없는 기부, 일방만 급부하는 경우나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1번에서 찾으셨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불공정성이 궁박경설, 무경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때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공박 모두 필요하고 무경험이 좀 어렵죠. 어떤
특정 행위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집을 처음 사보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해결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2번 봅시다.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기준으로. 그래서 민법 총칙상의 모든 판단은 다 어디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게 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쉬웠고 그 2번 지문에 이제 두 번째 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두 보셨던 부분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잘 보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제가 맨날 표로 말씀드린 거죠. 의사의 불일치,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을 때, 이런 흠결이 있을 때 우리가 107, 108, 109조가 문제가 된다. 불일치의 문제죠.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 문제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사법상 법률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로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요, 일단 의사 불일치 107, 108, 100조는 적용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7조로 무효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의사표시 무효로, 비진이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이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얘는 적용 자체가 안 돼요. 107조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어디요? 공법행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107조로 무효가 되는 행위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쉬워요. 니은 볼게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의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의사표시예요. 그게 의사표시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말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의사하고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느냐, 이걸 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했는데 교직원들의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그럼 여기는요, 교직원들이, 얘네들은 뭐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금원 차용하는데 은행에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왜 했어요? 그 원인은요, 원래는 학교 법인이 빌려야 되는데 법인의 이름으로는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죠? 학교 법인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직원인 내가 명의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불일치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불일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조는 적용 안 돼요? 107조의 적용 문제는 없다예요. 불일치는 없다예요. 그래서 107, 108, 109조는 의사 불일치가 있어야지 문제가 논의될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가 왜요? 학교는 못하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지 결정을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긴 불일치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9조로 무효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이게 똑같은 게 디귿이죠.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서 잠재되어 있으나 이게 진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진심은 안 따지죠.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자기는 뭐라 그러겠어요? 증여라는 증여를 해야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의사하고
표시하고 불일치는 없다. 여기 또 의사 표시 불일치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표시했기 때문에 불일치는 나타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일치하기 때문에 107조의 적용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07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뭐죠? 의사 표시 불일치의 문제인지 일치의 문제인지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와 관련돼서 문제되었고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됐을 때 의사표시 규정은 사법상 행위와 관련돼 있고 공법상 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1번은 조금은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보다는 참신하게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1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12번 볼게요. 12번도 이미 예상했죠. 예상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강 모의고사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최근 1년 동안 문제 풀었을 때 최근에 108조 2항에서 답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올 거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107, 108, 109조와 관련돼서 110조까지는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여기는 다 어떻게 되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여서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108조 2항에도 통정효익 표시의 무효다라고 하면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지금 보죠? 그래서 갑과 을이 통정효익 표시로 대증 약정을 했고 그러면 을은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 의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가짜 채권인 거죠. 이런 경우에 기억. 병이 대출 약정에 관하여 갑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을은 병에게 대출 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돼요? 원래 병이 제3자라면 선의의 제3자는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출 약정에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는 문제가 뭐죠? 이때 병은요. 제3자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 자체로 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누구하고 체결했죠? 갑하고 을이 대출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 108조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 저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108조 2항에서 이런 무효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이 무효를 가지고 이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병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갑은 내쫓고 여기다가 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대출계약, 이 통정허위 표시의 대출계약의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요 기억 지문은 최근 1년 동안 3번이나 출제가 돼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었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히셔야 했던 부분이고 니은 갑의 1번 채권자 정의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정에게 가실이 있더라도 을은 정에게 대출 약정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얘기한 대로 누구죠? 대출 약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는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의 일반 채권자 원래 갑은 지금 갑에 대해서 누구죠? 원래 정은 그냥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자예요. 이렇게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인데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이런 법률행위에 따라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갑한테 그냥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그냥 갑의 일반 채권자라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게 아닌데 여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채권자였는데 이게 유효하다고 믿고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 채권 얘가 갖고 있는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에다 뭘 했어요? 새로운 요것이 유효하다고 믿고 얘가 갖고 있는 채권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거 요 자체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요게 중요하죠. 요 가장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 이때 뭐랬어요? 이게 유효하다고 믿었으니까 정은 선이었죠. 이게 가장 채권인지 모르고 이것을 유효하다고 믿고 가압류를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랬을 때 107, 108, 109조의 경우에는 선이면 족하지 가실 여부는 묻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서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는요? 이 경우 을은 정한테 대칠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을은 야 너는 갑이었으면 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지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이게 유효하니까 얘가 가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못하니까 을은 정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맞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많이 얘기했던 거죠. 108조 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지. 가실 여부, 가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은 어려울 수 있었다. 요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둘 다 맞았고 디귿 보시면 갑에게 파산 선고가 된 경우 갑은 계약의 당사자죠? 갑은 계약의 당사자예요. 지금 얘가 갑이 그 통정 허위 표시로 대출 계약을 맺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얘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에 대한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파산관제인 무가 대출 약정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라도 을은 무에 대해서 대출 약정의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럼 얘가 선의 제3자인지 문제되는 거잖아요. 일단 얘는 제3자죠. 우리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파산됨으로 인해서 파산법에 따라서 총채권자를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파산관제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해요. 그랬을 때 이 파산관제인은 제3자인데 선이냐가 문제됐을 때 이 선의 여부는 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파산관제인은 이 파산자의 총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선악 여부를 누굴 갖고 따진다고요? 총 채권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선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일부가 선이었다. 그러면 선의가 되어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니까 누구한테는? 이 파산관자인한테는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한 사람 외워야 된다. 파산관제인. 그랬을 때 이 파산관제인은 당사자 개인으로서 관계인이 된 게 아니라 파산자의 총 채권자를 대표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은 총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된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중에서는 12번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디귿과 관련되어 있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13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107, 108 지금 109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107, 108, 109, 110조 모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착오와 관련된 것은 108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8조 2항이 중요했지만 착오는 착오 취소가 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번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고 착오로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느냐. 원래는 표의자는 뭐만 없으면 돼요?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과실이 있어서 그거 착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이때 109조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번도 많이 나왔던 거고 중요한 거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는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죠.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3번 매도인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해제가 되면 소금 무효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매매계약의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있을 때도 모두 주장할 수 있고, 해제되어 무효가 된 행위도 취소권자는 각각의 요건에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각각 인정된다. 이 부분도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이미 답도 많이 나왔던 거고, 4번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로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없다고 했었는데 담보 책임의 경우에도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된다. 이거는 이제 판례가 바뀌었던 부분이고, 5번도 이게 다 중요했던 거고 다 나왔던 부분이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있을 때 상대방은 알고 악의자이고 착오자는 그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원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표의자는 내용상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고, 중과실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취소권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고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유는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넘어갑시다. 14번 봅시다. 14번도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나왔던 지문들인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 1번이 잘 안 나왔던 지문이긴 하죠. 1번. 그래서 원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보통은 적극적 사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적극적 사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작위,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어떻게 돼요?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까지도 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할 필요는 없다죠. 그래서 1번은 당연한 건데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세모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2번은 거기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하느냐.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죠. 각각 요건에 맞으면 인정되기 때문에 두 개, 취소해야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소송행위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7, 108, 109, 110조는 어디에만 적용돼요? 사법상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행위가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죠. 그래서 4번까지 틀렸고, 5번은 상품의 선전 광고가 다소 가장되거나 허위를 수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요 다소예요. 다소. 가정된 것은 뭐가 없다?
기망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강고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도 뭐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이고 넘어갑시다. 15번 보시면 15번 볼게요. 그나마 어려운 것이 여기 15번 문제죠. 15번 한번 볼게요. 갑은 친구 을로부터 병소위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을 대리하여 병과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케이스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풀으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을이 누구 걸 사고 싶은 거예요? 병 소유의 X 토지를 사고 싶은데 누구한테 줘요? 대리권을 채약 대리권이죠. 계약을 체결하라. 매수 대리권을 누가 갑한테 줘서 을 대리인 갑이에요 하면서 누가 이렇게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을이 착오한 경우 누가 착오했대요? 을은 본인이에요. 근데 얘는 뭐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권리를 가질 사람이고 권리 행사, 계약을 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서 뭐죠? 의사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착오한 경우라도 누구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면 의사 흠결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동일하게 갑이 사기로 누가 사기를 했대요? 갑이 대리인의 사기로 병이 매매계약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병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란 110조 1항은 당사자에게 사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는데 이때 누구예요?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이 계약의 의사 형성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아니라 몇 조가 적용된다? 110조 1항이 적용돼서 상대방은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알았는지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벌써 1번에서 나왔네요. 답은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도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2번까지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3자 사기에 제3자가 모든 제3자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은 110조 2항이 아니라 1항이 적용된다. 관련된 게 2번이었죠. 3번은요. 병이 이중 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갑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을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지금 얘기한 대로 동일하죠. 1번처럼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맞고 4번 매매계약이 을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뭐죠? 이때 불공정성 여부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경설무경험은 본인인 을이 아니라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뭐만 외웠어요? 궁박만 본인이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고 5번도 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한 계약 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좀 전에 봤었잖아요. 이때 아까 대표자가 어떤 행위로서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도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권리나 의무는 누가 가져요? 대리인이 갖는 게 아니라 본인 을이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 권리는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2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16번도 보십시다.
126조죠. 권한을 넘은 표현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는데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시만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대리인이 권한의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는 다 법률행위 당시죠. 그래서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판단할 때도 대리행위 당시이다. 3번은요. 복대리인이 선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느냐.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대리권을 인정하는 범위는 넓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대리권 없는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다 맞히시면 대리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요 대리권에 비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4번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됐으면 129조가 적용돼서 본인한테 효과를 귀속하는 경우죠. 그럼 그 범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인정된 것이고, 5번이 중요하죠. 5번 잘 보세요. 5번 답이 1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5번은 잘 안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으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 행위는 지금 보신 것처럼 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리 구조를 갖춰야 되죠. 대리 구조가 뭐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본 것처럼 대리 구조가 뭐죠? 최소한 한쪽 당사자는 여기 뭐죠? 본인, 권리 기속 주체랑 대리인, 뭐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갑, 을, 병. 그래서 효과는 권리는 이렇게 가는데 행위는 이렇게 했다. 이게 대리구조의 기본이죠. 이게 대리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이렇게 논의하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리 행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변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요. 얘가 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연기한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갑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기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건 대리 구조를 갖추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의 입장에서 갑이 당사자니 행위한 사람 을이 당사자니 이건 당사자 확정 문제지 뭐가 없어요. 대리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얘가 당사자냐, 난 너가 당사자인 줄 알았어, 이런 문제지 네가 행위를 했는데 법률 귀속 주체가 누구냐 이걸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는 안 나와요? 그것이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대리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 당연히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대리 구조 자체가 없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5번 지문이 우리한테 더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17번도 무효와 취소와 관련돼서 보시면 다 쉬운 지문들이죠. 다 쉬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행위로 본다. 조문이죠. 그리고 2번 묵시적 무효행위 추이는 의사표시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뭐죠? 강행규정 위반이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다. 이거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나오면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한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는데 이제 17번에 3번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답을 잘 찾으셨을 것이고 이미 우리가 열심히 확인하셨던 문제이고 4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죠. 왜요? 상대적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의사 불일치하고 관련된 107, 108조와 관련돼서만 논의되는 거지. 다른 모든 무효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 무효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것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조문입니다. 넘어갑시다. 18번 볼게요. 18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도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이때 계약은 뭐죠? 이때 계약은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긴 대리구조가 있나요? 대리구조가 없어요. 근데 얘가 뭐였을 뿐이에요? 미성년자였을 뿐인 거죠. 그쵸? 그쵸? 그랬을 경우에 1번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전이익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하기 위해선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결단을 내려서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행위를 한 경우 5조에서 취소권을 갖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렇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서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관계로 부당이득 해야 되는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141조 단조에서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때 갑은 미성년자는 그가 악인 경우에도 현저인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미성년자라면 언제든지 선악불문하고 현저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조문 확인하시는 거고 2번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40조에서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맞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리고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 사항이다. 똑같은 내용이고 4번 갑이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느냐? 미성년자가 취소는 140조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뭐였죠? 갑이 미성년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성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 한대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처음부터 취소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야 한다. 이건 적용 안 된다. 특히 이게 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조문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였고 5번은 맨날 나왔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취소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척기간이다. 그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매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문제는 나올 만한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이 계속 다 나왔어요.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을 분명하지 않은 건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된다. 조문이고 2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할 때에는 그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조문이죠. 388조에서 있는 조문이었고 3번도 마찬가지죠.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적인 동안에도 권리의 성취에 의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신의 행위 하지 말라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4번 볼게요. 2014년 4월에 2014년 12회 행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뭐죠? 자동차를 사주겠다. 근데 지금은 효력이 나타나나요? 언제 효력이 나타나요? 합격을 해야지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은 효력이 없다가 어떻게 돼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맞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이건 몇 조와 관련된 거죠? 151조의 반사회적 법률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죠? 그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지 조건만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103조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법 조건인 거. 그래서 151조하고 관련된 거 확인하시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요. 더 쉬운 문제가 나왔죠? 20번.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문이죠. 1번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한테부터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 불정무죠. 무가 되려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때 정지조건이어야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불정무, 기해무 이게 한 것처럼 지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그래서 2번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1 틀렸고 3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을 잃는다. 3번도 틀렸고 다 조문입니다. 4번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반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앞에 본 것처럼 뭐죠?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되지만 어디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우리한테도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지만 은행도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 돈 갚을 수는 있다. 뭘 해야 돼요? 포기할 수는 있는 거죠. 기간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뭘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5번도 많이 나왔던 거죠.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도 일반적인 권리처럼 처분 상소 담보 제공할 수 있다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20번은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4번이 하나만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있어서 아주 단순 조문 문제에 가깝게 출제가 됐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기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58조가 올해 들어갔으니까 58조가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4번 지문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니까 조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1번 옳지 않는 것.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기산점은 원래는 초일 불산이지만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초일 산입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부터니까 내년 6월 1일 0시부터니까 기산점이 6월 1일이다. 그리고 기간은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는 거 시분초죠. 즉시 기산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만 60세로 되어 우리가 만 나이로 따지고 있는데 그전에도 어떻게 돼요? 정년이 60세라면 만 60세를 말하고 이때 만 60세는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60에 이르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판례가 있던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면 되고 4번은요.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뭐죠? 한 살이 된 사람이죠. 출생일에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연수를 계산 못하고 개월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한 살이 됐기 때문에 연수 표시 맞고 그래서 새로 들어간 58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었죠? 그 161조에 관해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경우에는 그 이 길로 만료한다. 그래서 이때 말일이 공휴일 때를 말하는 것이지 초일이 공휴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말일이 토요일이면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6월 5일은 일요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6월 6일 공휴일이면요. 그 다음 날 6월 7일로 만료한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기존에 있던 거하고 관련돼서 새로 들어간 58조 조문 추가돼서 문제되었던 것이다. 22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하고 관련됐을 때 소멸시효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근데 기간 문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때 그 세무사 관련했을 때 3년과 관련해서 특수직업에 관해서는 세무사는 유추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기간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2번 볼게요. 갑에 의뢰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가장 긴 것은,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원칙적으로 162조에서 10년이죠. 그런데 163조에서 3년, 164조에서 1년짜리 단기가 있다.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1번 갑이 연예인 을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갑의 물건 공급 대금.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나오면 연예인 임금, 근데 그 다음 조문. 그래서 여기도 조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 보면 이게 이상하게 어려워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무에서 놓으셔야 되는데 조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거기 22번 볼게요. 그래서 조문이 안 나왔던 조문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 좀 전에 본 것처럼 채권은 원칙적 162조에 따라서 뭐죠? 10년이 원칙인데 이때 1년을 행사하지만 소멸할 수 있다. 그중에서 사무사의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대한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래서 여기도 조문 문제예요. 주로 우리가 연예인 봤을 때. 그래서 1번 지문은 이 조문에 대해서, 안 나왔던 조문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서는 조문 잘 보시고 가셔야 됐다 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잘 안 봤던 조문이다. 나머지는 뭐 동산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었죠. 이건 다 1년짜리고, 매매대금은요 그냥 10년짜리고, 이거 생산자의 생산은요 몇 년이죠? 3년짜리. 그러니까 4년이다.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권 빼놓고 하시면 되니까 매매대금 10년. 이것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죠. 넘어갑시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조문이고 2번도 조문이고 3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나눠지거나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소멸시효는 배제, 연장 둘 다 할 수 없는 거죠. 있다, 틀렸다. 4번도 조문이고 5번만 봅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 그래서 이게 완성 후 포기죠. 그럼 포기하면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조문. 그래서 소멸시효는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다. 하지만 단축 감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24번 봅시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조매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이게 원래 우리가 잘 안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매수인, 매매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죠. 매매에 기한 경우기 때문에 10년의 채권에 기한 거서 소유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원래는 10년 내 소멸시효가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소멸시효는 뭐였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가 행사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서 1번이 그 2년 전에 나왔죠. 저렇게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때 소멸시효와 관련했을 때는 채권이 보통 적용되는 것이고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을 소유권답게 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3번도 판례죠.
판결과 관련했을 때 165조죠.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은, 여기도 이것도 확인하셔야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죠. 그래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한테만 효력이 있다. 맞고 조문이고, 점유권은요.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되지 않는 건 한국선 때문이라고 하면 점유권은 불행사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만들어지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5번 볼게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문제도 여러 시험에서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것은 생각보다도 판례라기보다는 여기 뭐죠? 이 아래 세 개는 잘 안 나오던 그냥 조문들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정지, 주로 중단이 많이 나오는데 정지와 관련된 조문들이 여기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조문은 마지막까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화해와 관련됐을 때 여기 중단 사유 1년, 1개월, 요 1개월은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문이 출제됐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답만 보자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거.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보통 재판상 청구권은 주로 권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해서 권리가 인정받을 때 인정된다. 2번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의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만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소송도 허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판례에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판례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해서만 소를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하는 판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시험은 예상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상했던 거 바대로, 그래서 제가 어렵게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던 영역이 나오던지 아니면 어려운 판례가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자주 출제되지 않은 조문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문제는 일단 조문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작년보다 판례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답이 조문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기존에 답이 됐던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 자체 선지가 쉬워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거를 이미 시험 보신 분들도 보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도 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법은 조문이고, 조문하고 관련돼서 구석구석에 있는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조문들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향을 따진다면 조문이 우선되어야 되고 조문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언제든지 좋은 성적을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시는 방법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잘 푸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민법의 경우에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에 이어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조금은 차이를 두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리고, 그래서 2차에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